네, 지난해 11월 6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뛰고 주가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취임 후에는 어떨까요? 우려했던 관세가 곧바로 행정명령으로 발동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안도했지만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시고 글로벌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 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확산이 됐고요. 네네. 당선 후에도 증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자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이 달러 흐름에 조금 먼저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요즘 좀 달러 강세가 그래도 좀 유지되는 겁니까? 조금 약해지는 겁니까? 일단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은 조금 주춤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요. 네. 지난해 말에는 1,485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고 예.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1,460, 70원대를 계속해서 횡보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내려와 가지고 1,430원대로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가 환율을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었었거든요. 네.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정책, 네. 감세하고 관세가 포인트가 됩니다. 감세와 관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계 기업들에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를 더 살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죠. 네. 이게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과를 시키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세와 관세가 결국에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강했죠.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클리어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보편 관세, 고율 관세라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웃라인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취임 후에 이제 관세 정책에 다 주목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건 멕시코와 캐나다의 2월부터 25%,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2월부터 10% 정도 이렇게 예고는 했는데 네네. 야, 이게 정작 2월에 할지 안 할지도 조금 불투명해요. 근데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안에 협상을 할 게 있으면은 들어와 달라는 얘기죠. 협상. 예, 사실 이제 말씀 좀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 이제 부총리인가요?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네.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는 건 관세 전쟁을 하는 건 모두한테 지는 게임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 물건을 살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라고 하면 미국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약간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친 건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어제가 되죠.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네. 2월 1일부터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제 살 용의가 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호를 보낸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나 중국이나 예.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부터 일단 먼저 협상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보편 관세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 동맹국, 우방국 가릴 것 없이 미국하고 교역하는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고루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맥스로 20% 가장 높은 수치로는 20%의 관세도 매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중국한테는 60%도 매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관세를 진행하는 거는 팩트가 되지만 예. 우리가 처음에는 그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의 특성상 되게 세게 밀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예. 관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단치까지 가져갔었던 거죠. 그렇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오픈이 되니까 관세를 하는 건 맞지만 예.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덜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게 1번, 두 예. 번째는 나가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한꺼번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부터 각계격파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요. 예. 그럼 좀 너무 많이 우려했나라고 해가지고 너무 높아졌던 환율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달러 가치가 계속 전에는 두려움에 공포에 그렇죠.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관세가 충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충격을 좀 과하게 반영한 것들이 되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거는 예. 시장이 두려워한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속도가 과연 빠르게 나갈 것인지 만약 그 속도가 시장이 두려워할 만큼 진행이 된다면 환율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 압력을 받을 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관세 정책이 되게 느리거나
이게 뭐 솜방망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재 예고한 걸로는 조금 예상보다 약하게, 그렇죠. 나름 질서 있게 순서대로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전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도요. 실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관세를 때리더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국가한테 20%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그 국가들이 모두 다 보복 관세로 들어오게 되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환율 전쟁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한테도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미국 자체를 위해서도 관세 정책을 조금 점진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들이 생기고 있고 네. 실제 취임식에서도 너무 강경한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이 조금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정책이 실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치 향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세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고 나름 순서 있게 나올 거라고 봐서 달러 가치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뭐 약세, 네. 수출이 자기 미국 기업들 수출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선호한다면서 실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요.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돼서 당시 원달러 환율이 16년도 말에 1,208원 정도 있었던 게 예. 18년도 4월에는 1,050원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연준을 압박했죠.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라고요. 인하하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미국의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약간 좀 하나 고려할 게 뭐냐면 뭡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달러의 패권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결국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요. 달러 약세 강세 자체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예. 있다는 얘기죠. 관세 같은 경우도 네. 관세를 때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걸 갖다가 협상의 카드로 쓰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미국 관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달라지고 사실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또 이게 미 연준의 금리입니다. 네네.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건가. 연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아까 주시하면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할 텐데 네네. 일단 올해 뭐 연준이 금리를 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이내로 낮출 네네. 거다 안 낮출 거다 여러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조금 전망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그 선물 시장에서 네. 미국 연준이 연말에 어디까지 금리를 낮출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한 차례 낮출 확률이 현재 53% 정도 됩니다. 한 차례가 53%. 예, 그럼 이제 한 차례 이상으로 낮출 확률이 5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두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한 차례 쪽에 살짝 더 무게를 두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한 차례 무게를 두는 이유가요. 예. 지난 12월 달에 FOMC가 끝난 다음에 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한테 했던 질문 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냐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파월 의장이 이거를 반영할 수가 없는 게 고려는 하지만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관세가 얼마나 적용이 될지 그리고 상대 국가가 보복 관세를 어떻게 치고 나올지 제도적으로 다른 게 어떻게 구비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생각을 해서 예.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이자.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무언가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네. 사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포커스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후적인 대응은 결국에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계속 반영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확률 자체도요.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기준금리라는 게 이 시장 금리에 사실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네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달리 네.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 뭐 대표적인 네. 국채 10년짜리 금리는 큰 폭으로 뛰어서 뭐 네네. 5%를 뭐 좀 위협한다 막 이럴 정도인데 지금은
시장 금리도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흐름이에요, 지금은? 네, 시장 금리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때 4.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요. 연준이 통제를 하는 기준금리라는 거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렇게 낮춘 기준금리가 미국의 자산 시장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미국의 성장을 뜨겁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금리를 낮추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되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단기와 장기의 뷰가 갈리게 되죠. 예. 그럼 단기 금리는 내려오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고요. 예.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세. 이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 커지게 되면은 예.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건 맞지만 예. 재정 적자가 심해지게 되죠. 아, 세금을 깎아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많이. 네. 그럼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더 많이 빨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그럼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지면서 금리가 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아.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한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기에 대한 기대감이 1번. 예.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읽으면서 금리의 상승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2번인데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도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선언적으로만 나오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웃라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취임 사유도 명확한 게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젠다 중에 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감세된 거를 일몰되거든요. 그 감세안이 그걸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연장.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네, 이런 어.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속도 조절이 되는 거 아니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갔었던 4.8까지 올라갔었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현재는 4.6 요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4.6%. 예. 여전히 높지만 4.8, 5%를 위협할 때와 달리 조금 낮아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들이 네네. 이 장기 미장기 국채 액티브 네네. ETF를 많이 샀더라고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좀 떨어지겠지 않은 기대감으로 떨어지면 뭐 채권값이 거꾸로 네,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좀 많이 산다는데 네네. 지금 그런 투자 시점으로서 좀 적절할까요?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 움직임을 지난 3년간 흘러오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요. 예. 2022년도 1월 달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2.5% 했습니다. 예. 근데 그해 10월에 예. 국채 금리가 한 4.6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다음에 네. 불과 딱 5개월 만에 그 국채 금리가 3.7로 내려왔습니다. 예. 23년 2월에 3.7이었다가 또 23년 10월에는 4.7까지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게 또 3.6까지 내려왔다가 그렇게 변동이 작년에 또 크네요. 이게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침체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해 주겠지 하면서 시장 금리를 확 잡아내리고요. 또 금리가 내려오면은 괜찮네 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쭉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등락을 네, 거듭하네요.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크다. 네. 이럴 때는요. 예. 장기 국채를 갖다가 금리가 꽤 높은 레벨을 가져왔을 때 장기 국채를 일부 담아가는 전략하고 플러스로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러면 단기 국채 쪽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단기 이렇게 보고 국채와 있습니다. 네. 일부 장기 국채. 네, 그래서 단기 쪽으로 밀고 단기면 1년 언더의 단기면 꽤 짧은 단기고요. 예. 그다음에 10년 정도 되는 장기 국채를 가져가면 가운데 중기 채권은 비워지면서 양쪽이 뚱뚱해지니까 이런 거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바벨 전략. 예, 그 헬스장에 가시면 이렇게 바벨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양쪽 끝은 퉁퉁하게 가져가면서 가운데를 비우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초단기하고 일정 수준의 장기 이걸 갖다가 배합해서 투자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조언드려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변동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목을 하긴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라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변화가 크다면 손실도 상당히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시고 채권을 이제 사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보시면서 조금 당혹스러워하시는 네. 그런 현상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연준의 금리 예상과 그다음에 채권 전망을 얘기했는데 우선 좀 우리도 조금 급하니까 우리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한국은행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 네. 그리고 한 해로는 2%에 머물렀더라고요. 이게 비상계엄
한 12월 한 달 정도 영향일 텐데 네.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경제는 결국에 심리의 네. 영향이 굉장히 크지 네.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비 지표가요. 카드 네. 사용액이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가 소비에는 굉장히 타격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실망스러운 게 네. 사실 2024년도 연초에는 2024년 전망이 2.4나 2.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2.1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2.0이 나와서 그러니까 가까스러워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2025년도 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만약에 네. 12월 달에 그 실망스러운 전망이 올해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올해 전망치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래 공식적으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네. 상황이 이러니까 1.6에서 1.7%로 낮아질지 모른다. 미리서 이렇게 하향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저것마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만 해도 2025년 성장 전망을 2.1로 보다가 11월 달에 1.9, 그다음에 12월 달에 1.8 이렇게 예. 이제 점점 내리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초에 들어와 가지고는 글로벌 아이비들 그러니까 해외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1.3에서 1.6 정도를 받고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주였죠. 1.6에서 1.7은 이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1.6, 1.7 이러면은 좀 이렇게 이게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25년 동안 예.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2008년하고 2020년이 있습니다. 2008년 코로나 위기 때고 때. 금융위기죠. 예.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2023년에 1.4% 성장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 세 개가 그렇게 찍히는데 예. 만약에 올해 1.6이 찍히면 그러니까 25년간 네 번째로 안 좋은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성장률 전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라면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자극을 하고 그 필요성을 자극하고 예.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정을 집행할 때에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 이런 이제 모멘텀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물론 안 좋은 건 팩트지만 여기서 부양책 효과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네요. 경제 상황이나 전망이 워낙 안 좋으면 통화금융정책, 재정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면 다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관적인 전망만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네. 통화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나 지난 1월에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내렸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네네.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2월에 회의를 하잖아요. 네. 금통이. 네. 2월에는 어떨까요? 이게 저는 이제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은요. 네.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하고 성장을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가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럼 성장률이 워낙에 둔화되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 1월달 금통위에도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성장만 본다면 예.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같이 봐야 되냐면 금융 안정을 봐야 됩니다.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대내적인 금융 안정과 대외적인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네. 대내적인 금융 안정은 결국에는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이겠죠. 대외적인 금융 안정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바라보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예. 미국하고 금리를 어느 정도는 온라인을 맞춰가야 됩니다.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지난해 1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일단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대외 균형에 대한 무게 중심을 조금 낮춘 다음에 대내 균형이죠. 성장을 갖다가 부양해야 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환율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고 낮으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내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 환율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환율의 상승을 용인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 달에는 대외 균형 총재 코멘트에도 이번에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율.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예, 조절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올해 상반기에는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예. 대내 쪽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 쪽에 외환 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견제를 하면서 이제 눈치껏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 인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두 차례 상반기에 한두 네, 차례 정도 그렇습니다. 하면은 2월부터 당장 인하를 시작하겠죠. 2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네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미 10년물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조금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장 금리 조금 비슷하게 쫓아갈까요? 지금 미국 시장금리 10년짜리가 최근에 낮아졌는데도 4.6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금리가요. 10년짜리가 지금 2.8 정도 됩니다. 2.8. 예. 근데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2.8인데 미국이 4.8이었거든요. 예. 그럼 둘의 차이가 2% 정도입니다. 예. 이거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 그 금리 차를 반영한 게 원달러 환율 1,485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 금리가 꼭대기에 있던 미국 금리가 살짝 조금 내려오면서 낮아지니까. 이게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쓸 때 대외적인 균형, 이 환율의 너무 빠른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참 많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이 한 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또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변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그래도 올 한 해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어떤 변수들에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를 좀?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가 왜 어렵냐면 정책 변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책 이 변수가? 정책 변수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관세가 부과가 될 때 각국한테 동일한 레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하고 어떤 국가는 20% 때리고 어떤 국가는 5% 때리고 어떤 국가는 7% 때리고 이러면 예. 국가 간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관세를 맞더라도 덜 맞는 쪽이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가는가가 글로벌 외환 시장의 환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쪽에 있는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게 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정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화됐었을 때는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까지. 만약에 신용 등급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도 낮아지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전반적인 국채 금리의 상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 신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돼서요. 예. 우리가 이제 뉴스 중에서 미국 쪽에 있는 관세 움직임과 관세?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신용 등급에 대한 뉴스들 이런 쪽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드려 봅니다. 만약에 투자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많은데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 미국 네네. 시장이 그래도 가장 관심일까요? 올해도? 네, 이제 미국 쪽이 여전히 올해도 탄탄한 건 맞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미국 쪽으로 쏠려가거든요. 예, 대부분이. 그러면 미국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지만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쏠림이 강하면 무조건 무너지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일부도 있다는 거 우리가 감안해야겠죠. 네. 이 말씀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것들보다는 반대편에도 좀 고르게 분산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포트폴리오는요. 정책 불확실성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도 높고요. 넓게 펼쳐가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불안, 정치적 불안에 따라서 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